안녕하세요. 미래유망 신기술 창출 온라인 기술 세미나에서 디지털 전환의 총화, 디지털 트윈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하게 된 바이브 컴퍼니 스마트시티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안창원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면 우리말로 디지털 전환, 디지털 혁신이라고도 표현이 되고요. 최근에는 디지털 탈바꿈이라는 용어로 쓰기도 합니다. 이 디지털 전환과 그리고 디지털 트윈 사이의 관계를 오늘 세미나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디지털 전환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으나 기술적으로 보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디지털 트윈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디지털 트윈은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지 시간과 공간적으로 조밀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플랫폼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스마트 시티와 같이 새로운 환경에서의 도시 개발을 할 때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생겼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동영상을 같이 보면서 현재까지 많이 확산되어 있는 디지털 트윈 개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LH가 3기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디지털 트윈 적용을 꽤 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추진 배경을 보면, 그 개념을 보면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혁신적인 플랫폼으로 디지털 트윈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또는 구축해 나가는 전 과정에서 디지털 트윈은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던 문제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식별하고 그 원인을 찾고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식의 고화, 많고 적음을 떠나 이해관계자 대부분이 같은 상황을 놓고 공감대를 가지면서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틀을 가져다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도시를 개발할 때 지구계획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이 지구계획에 따라 이 조밀도, 스카이라인 등을 감안해서 개별 단위, 블록 단위의 기술들을 계속 점검하면서 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틀이 없었을 때 기존에는 그럼 이런 작업들을 못했느냐 하면 그건 아니죠. 사실은 개별 부서에서 개별 담당자가 자기의 업무 단위로 이런 작업들은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작업들의 결과가 부서의 경계를 넘어서 실시간으로 소통되기가 어려웠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죠. 이런 디지털 트윈 플랫폼이 있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서로 다른 주제들을 하나의 공간 플랫폼에다가 올려놓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의견들을 표출하고 그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안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즉각적으로 시험하고 그 결과를 확인함으로 인해서 여러 부처가 관계되어 있는 조정이 어려운 그런 문제들에 대한 의사결정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조망권, 일조권, 그 다음에 소음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 건물의 위치나 또는 건물의 용적 그리고 방향 이런 것들을 바꾸어 나가면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적인 예인 것이고요. 단지 물리적인 공간을 만들어 나갈 때 생겨나는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효과를 디지털 트윈은 우리한테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공간 그리고 물리적인 인프라에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도시에서 살고 있는 시민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정책들의 변화가 우리 실생활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틀은 우리가 여태껏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기껏 해봐야 일종의 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또는 민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도시 현황을 부분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 문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 왔지만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였는지 그리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이었는지를 되돌아보게 되면 그렇게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 시대, 도시를 건설해 나가는, 도시를 구축해 나가는, 도시를 운영해 나가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디지털 트윈에다가 옮겨놓고 그것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문제를 식별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그 대책들의 효과를 점검하는 틀, 그걸로 디지털 트윈을 우리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디지털 트윈의 한 예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디지털 전환, 디지털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트윈을 왜 추구해야 되는지, 그게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크게 왜 디지털 전환인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요인, 그리고 집대성과 실험이 가능한 디지털 트윈이라는 주제로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재미있는 슬라이드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발간된 팩트플리스라는 책에서 뽑아온 몇 가지 문제 중에 일부분입니다. 여기 세 개의 간단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재 전 세계 저소득층 국가에서 초등학교를 마치는 소녀는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리고 전 세계 1살 어린이 중 예방접종을 받은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인구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이 간단한 세 문항의 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좀 차이는 있긴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앞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었으면 직접 호명해서 답을 물어봤을 텐데요. 지금 온라인이라 이제 그럴 수 없는 환경이어서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여기 세 문제의 정답은 전부 다 3번, 세 번째에 있는 답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 문제의 답이 1번 아니면 2번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1번 또는 2번이라고 잘못 답한 사람들의 부류가 지식이 덜하거나 교육을 덜 받은 어린아이들, 그런 사람들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학력 수준에 관계없이, 심지어는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이 문제, 지금 여기는 3개 문제만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책에는 10문항 이상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은 일반적인 정답률이 20%가 채 되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세 답 중에 하나를 찍는다고 했을 때 정답률은 33%가 될 텐데요. 우리는 그것보다도 못한 정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르는 게 아니라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일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고양이 한 마리가 돌고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여러분 눈에는 보입니까?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의 눈에는 이 고양이가 오른쪽,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일 거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 고양이가 왼쪽,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어느 쪽으로 도는 것이 정답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뇌가 좌뇌, 우뇌로 구분되어 있는데 어느 쪽 뇌가 더 발달했느냐에 따라 어떤 분들에게는 오른쪽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왼쪽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본래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물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느 쪽 뇌가 더 발달했는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전적 요인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육받아온 여러분의 인생 경로에 따라 양쪽 뇌 중에 어느 한쪽 뇌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발달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요. 그거에 따라 이 단순한 그림, 고양이의 도는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도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객관적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가 되는 것이죠. 또 이 그림을 보시면 사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직접 관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폭넓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관찰한 것을 전달받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럼 결국 다른 사람에 의해서 관측된 사실조차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비객관성 또는 일종의 선입견 또는 프레임에 의해서 잘못 전달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관찰하는 것과 우리가 전달받은 지식 내용 모두 다 객관성을 결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그림은 파이프를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의 제목은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것이 이 그림의 제목입니다. 아래에 쓰여져 있는 프랑스 말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불어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애써서 어떤 실체, 현실을 다른 데이터로 표현하고자 무척 애를 쓰지만 그리고 무척 유사하게 만들어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게 실체를 대신할 수 없고 비어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데이터 또는 전달된 지식 이것을 무시하거나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야 할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의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방편은 어쩔 수 없이 데이터로 이 세상 관찰하지 못한 세상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 텐데요. 그게 비록 부정확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이미지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을 정돈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또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사실 여기서부터 등장하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존재하는 것을 만들어 놓은 인공물을 시뮬라크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은 결국 존재하는 것보다 더 실체처럼 인식되는 대체물이라고 이 철학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현실 그 자체가 어떤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 행위가 결정된다라고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실을 어떻게 재현하느냐, 현실을 어떻게 표현하고 전달하느냐가 실제보다는 더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때로는 부정확한 매개체가 있다거나 또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한계점 또는 제한점을 얘기를 할 때 우리의 사고 체계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사람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주체라고 가정을 하고 경제학 이론을 전개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러한 합리적 의사결정의 주체라고 사람을 단적으로 인정하기보다는 합리적이긴 하지만 부분적으로 합리적이다라는 형태로 그 가정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행동경제학 분야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 행동경제학은 경제학과 심리학을 결합한 것입니다. 다니엘 커너먼이라는 행동경제학자가 사람의 사고체계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표현을 한 것이 있습니다. 딱히 이름을 지었다기보다는 시스템 1 또는 시스템 2로 이제 구분을 했는데요. 시스템 1은 직관적인 생각 또 직관적인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2는 계산적이고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는 이성적인 사고체계를 시스템 2라고 부르고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컴퓨터의 경우에 그냥 메모리에 기억되어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표현하느냐 아니면은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산을 돌려서 그 계산 결과를 나타내느냐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첫 번째가 시스템 1에 해당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시스템 2에 해당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시스템 1은 그냥 있는 데이터 기억 속에 남아있는 어떤 메모리 영역에 남아있는 데이터를 그냥 읽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덜 소비가 됩니다. 그에 반해서 시스템 2는 계산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CPU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는 것이죠.
양쪽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왼쪽은 굉장히 빠른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은 느리지만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의사결정의 대부분, 그러니까 95%는 시스템 1 영역이 차지하고 단지 5% 미만의 영역만 제대로 된, 그러니까 하나하나 합리적으로 따져보는 의사결정 체계가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이고 한계이고 제약 상황입니다. 우리가 내리는 의사결정,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계속 반복되는 의사결정은 당연히 시스템 1이 유리한 것이고요.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또는 과거의 경험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시스템 2를 가동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면 이 시스템 2를 적은 에너지로 가동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조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단위로 넘어가면 이 디지털 전환의 핵심 요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가 우리 사회 전반을 휩쓸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최근에 IT 기술들을 이용해서 전반적인 디지털화, 디지털 변환을 이루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지털화해야 되는 대상은 하나하나의 개체, 오브젝트에 대한 디지털화를 데이터로 만들어내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 프로세스 그 자체를 디지털로 담아내는 것까지 확장이 되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디지털 공간에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측정하지 않았던 것들을 새롭게 측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상기후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도 더 조밀하고 촘촘하게 새로운 측정기기들을 달아서 보다 높은 공간 해상도를 가지고 또 시간 해상도를 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획득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곳곳에 이 센서를 설치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합리적인 알고리즘, 추정 체계를 통해서 측정하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는 추정을 통한 합리적인 값 산출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측정과 추정은 측정이라고 해서 항상 더 정확한 것이 아니고요. 추정이라고 해서 항상 부족한 값들은 아닙니다. 반드시 측정과 추정은 서로 쌍대적으로 서로 상호 도움을 주면서 보완해 나가야 하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경험하지 못한 것을 연역적으로 메꾸어 나가는 것이 결국은 같은 맥락에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디지털 공간에 옮겨놓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의 최대한을 적용을 해서 측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센서 체계를 이용을 해서, 즉 디바이스 레이어에서는 센서 체계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공간에 재현하고자 하는 대상 시스템, 그게 어떤 특정 물리적인 시스템일 수도 있고 건물 하나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도시 또는 심지어 우리 국가 전체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요한 의사결정에 꼭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도대체 어디에 센서를 설치할 것인가, 그 센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측정하고 획득해 나갈 것인가를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탑다운 방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설계되어 있지 않았고 각 부서나 각 도메인별의 개별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은 각각 설치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어떤 곳은 중복 설치가 되기도 하고 어떤 곳은 그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측정 장치가 없는 것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전체 시스템이 가져가야 할 목적에 따라 의사결정의 다양한 시나리오가 전개될 것이고 그 시나리오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어디서 어떻게 획득해야 될 것인지를 정하고 난 이후에 데이터 획득 체계, 즉 디바이스 레이어, 센서 레이어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 체계로부터 데이터가 이제 지속적으로 생성이 돼서 누적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측정된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측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정 알고리즘들이 지속적으로 고안이 되고 보완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데이터 체계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다고 준비가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데이터가 표현하고 있는 여러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들을 사람들이 일일이 보고 이해하고 데이터의 체계를 점검하고 그것들의 부족한 점들을 정제해 나가면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식별해 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기본적인 데이터를 정제하고 그 데이터로부터 생성이 되는 숨겨져 있는 패턴을 찾는 것들은 인공지능 기술에 의존해서 사람과 인공지능의 협업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패턴을 찾게 되면 그거는 모형으로 재구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한 모형들이 개별적인 모형으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트윈이라는 시스템 내에서 서로 연계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시뮬레이션이라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태가 이행이 되었을 때 시간이 먼저 지나기 전에, 시간이 닥쳐오기 전에 어떤 상황이 될 것인지를 추정해보고 탐색해보고 예측해보는 것이 바로 이 시뮬레이션 레이어에서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현재의 자연스러운 확장이라는 의미에서 예측이라는 것을 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상당히 다른 주제에 있어서는 현재의 조건을 바꾸게 되면 이 조건의 변화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탐색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모두 다 모델링을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 레이어에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성된 결과들을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표출하는 것, 그것이 비주얼라이제이션 레이어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 디지털 트윈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 가장 아래층에서의 센서 체계에서부터 데이터 계층, 모델 계층, 시뮬레이션 계층, 그리고 그 결과들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보여주는 가시화 계층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계층들이 다 구성이 되어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도시들이 최근에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 제로 사회를 선언하고 거기에 맞춰서 도시의 구조와 도시의 환경과 또 시민의 생활을 바꾸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있으나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편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갑론을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각 도시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도시에서 성공한 방정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방정식을 지금 우리 도시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도시가, 우리 사회가 걸어온 경로와 현재 상황에 맞춰서 그 방정식이 여전히 유효한지 아닌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회 또는 도시를 표현하는 디지털 트윈이 없다면 과연 그러한 실험은 어떤 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일부 리빙랩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적용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로지 신념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데이터를 획득하고 그 데이터에 숨어 있는 패턴을 찾고 그 패턴을 이어서 조각조각난 모델들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 모형을 만들고, 그래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에 대해 그 정책의 결과, 효과, 파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최근에 등장한 개념은 아닙니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낯설다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뉴딜이라는 정책, 정부의 정책 기조하에 우리 사회에 굉장히 빠르게 보편적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디지털 트윈에 관련된 개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소개가 되었고 10년 전에 유럽에서는 퓨처 ICT라는 이름으로 플래그십 과제가 기획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2012년부터 향후 10년 동안 1조 5천억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을 해서 ICT 기술을 이용을 해서 지구촌 사회가 겪을 수밖에 없는 예기치 못한 상황들, 거기에는 이제 기후 변화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금융위기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줬던 사회 경제적인 현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이런 사건들이, 어마무시한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그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재해석하고 그것이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향후 또 그와 비슷한 상황들이 일어날 조짐을 미리 알 수 없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이와 같은 과제가 기획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과제가 선정이 되지 못했고 그 당시 선정되었던 과제는 휴먼 브레인 프로젝트, 앞으로 뇌신경 관련된 질환들이 굉장히 많아질 텐데 인간의 장수와 더불어서 그 뇌의 기제를 정확하게 알고 뇌신경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그리고 뇌의 구조를 따르는 새로운 컴퓨팅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휴먼 브레인 프로젝트가 선정이 됐었고요. 두 번째가 그래핀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퓨처 ICT가 갖고 있는 그 목적과 개념에 비추어 봤을 때 이 과제가 선정되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그 과제의 그 내용들 좀 돌이켜 보면은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Living Earth Simulation이라는 개념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데이터와 모형과 그 두 가지를 결합한 형태에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예측, 끊임없는 피드백을 통해서 데이터를 정제하고 모형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 이것이 전체적인 Living Earth Simulation 개념의 틀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디지털 트윈의 틀로 말씀드렸던 그 내용하고 사실은 거의 맥락이 일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을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인공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시티에서는 더더구나 그 중요성을 낮추기가 어렵습니다. 자, 도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흔히 정부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기능이 행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이란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공 문제의 해결 및 공공 서비스의 생산과 분배와 관련된 정부의 제반 활동과 상호작용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행정에는 운영 과정과 정책 과정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ICT 기술의 개발과 그리고 새로운 ICT 기술의 개발과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거의 모든 분야에 진흥화를 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 분야에도 우리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을 해서 진흥화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개념을 잡을 것인가를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하나의 이제 문장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과 물자를 관리하는 운영 과정, 중요한 과정 중 하나죠. 그리고 정책 결정과 집행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 과정에
운영에서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조직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행정 업무 전체를 연계 그리고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지능화하여 역동적인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과정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때, 또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디지털 트윈이 가져와야 할 특성 중에 하나가 포괄성입니다. 인클루시브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행정이라는 범위 내에 있는 업무 전체를 연계하는 것이 이 디지털 트윈에 담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정부에서, 그게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간에 한 부처만의 디지털 트윈을 만들겠다, 한 주제에 대한 디지털 트윈을 만들겠다 하는 것도 당연히 의미는 있긴 하겠으나,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트윈은 업무 전체를 연계하는 그 범위를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포함되어 있는 개별 업무들이 그냥 낱개로 조각조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통합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비로소 지능적인 정책 과정 또는 운영 과정들을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역할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의 경복궁을 봐도 그 경복궁의 구조를 보면 의사결정자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가져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강령전이라는 처소가 있었고요. 그 앞에 사정전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사정전은 앞서 말씀드린 행정에서의 두 과정, 즉 정책 과정에 해당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근정전이 있죠. 건물은 근정전이 훨씬 더 큽니다. 근정전의 육조 대신들을 모아놓고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정책이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독려하는 그런 자리가 근정전이었죠. 이 근정전이 바로 운영 과정을 대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국가에는 이념이 있었고 국가적인 목표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널리 예를 펼친다라는 이름으로 홍례문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이제 그 성과가 좋으면 경회로에 모여서 치하하고 잔치를 벌였던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바로 사정전 옆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집현전이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당시에 선진국이었던 중국으로부터 거의 모든 책을, 발간되는 모든 책을 수입을 해왔고, 그다음에 조선에 있는 능력자들을 신분에 관계없이 모아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는 핵심 기관으로 집현전을 만들어서 사정전 옆에 배치를 해두었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과정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의사결정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 그림에서 얘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현황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이 그림에서 Situational Analysis 또는 Situational Appraisal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판단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그르치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뽑아낸 문제의식, 문제점, 그리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강구해낸 대책, 그 대책의 효과, 이런 것들을 구분해내는 것이 모두 다 사상 누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 나갈 때에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현실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반영하는 틀을 만들 것인가가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이루어져야만이 디지털 트윈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탐색을 하고 그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을 때 그것들의 잠재적인 결과가 무엇인지를 평가하는 이 모든 과정이 의미가 있을 텐데 현황에 대해서 현재 현황에 대해서 정확한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이 모든 과정들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변화의 속도가 빨라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다이내믹 거버넌스라는 얘기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2년 주기, 3년 주기 형태로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은 현재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처럼 적시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정부 조직이 되기 위해서 그 조직이 갖추어야 할 능력, 특성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Thinking Ahead, Thinking Again, Thinking Across라는 세 가지 역량이 없이는 다이내믹 거버넌스를 이루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플랫폼 없이 사람들의 노력만으로 이러한 역량을 갖추어 나가는 것은 현재의 변화 속도에 비추어 봤을 때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이 세 가지로 집약이 된다고 한다면 이 역량에 대응하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운영 능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디지털 트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마트 시티는 최신 기술과 첨단 시설로 치장된 곳을 스마트 시티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스마트 시티는 현재의 문제, 그리고 지금 예측 가능한 미래의 문제, 그리고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잠재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을 갖추어지지 않은 도시라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스마트 시티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스마트 시티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디지털 트윈이라는 플랫폼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가지고 우리는 도시 문제를, 도시가 우리가 당면한 도전적인 도시 문제를 전체적이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디지털 트윈은 거의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서로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가 갖고 있는 인프라, 스트럭처, 그리고 도시가 처해져 있는 환경,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 그 시민들의 가장 주된 경제 활동들이 이 디지털 트윈에는 모두 데이터와 모델로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트윈의 개념은 이제 국토부에서도 받아들여져서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에는 단지 2차원, 3차원 공간적인 정보 중심으로만 되어 있다가 디지털 트윈의 개념이 현실 도시를 가상화하고 실제 현상 및 실시간 도시 데이터를 수집, 연계, 통합하여 시각화, 분석, 예측을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사결정 지원 솔루션으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가시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디지털 트윈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실의 문제를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을 탐색하고 그 탐색의 결과가 적용이 되었을 때 어떤 잠재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해야 될 것입니다. 소셜 디지털 트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쉬운 개념으로 얘기를 한다면 내비게이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소셜 디지털 트윈은 사회의 주역인 시민의 행태를 중심으로 도시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는 사회 내비게이터 역할을 지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의식으로부터 행동이 유발이 되고요. 그 행동의 집합이 사회 현상을 만들어낸다는 가정하에, 그런 전제하에 우리는 현상 분석 기반으로 유무형의 사회 환경과 정책의 수용성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교과서적으로 또는 교조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만들고 집행을 하는 것은 항상 사회적인 수용성 앞에 좌절을 겪게 됩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한 실험 체계를 갖추어서 과연 이 정책이 정말 의미가 있고 또 실용적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소셜 디지털 트윈은 빠르게 변하는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의사결정의 양과
질과 속도를 다 같이 개선해 줄 수 있는 핵심 기반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이 가져가야 할 플랫폼은 사실은 데이터 플랫폼으로 그쳐서는 되지 않고요. 그 데이터가 정제되고 연계되어서 새로운 형태의 정보로 가공이 되어야 되고, 그 가공된 정보를 기반으로 모형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우리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지식으로 확장되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이어야 되고요. 그 디지털 트윈에 담겨져 있는 데이터들은 서로 정합되어야 하고, 그 데이터들을 지능적으로 분석 해석해서 우리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플랫폼으로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 속에서 어떤 데이터들은 2차원으로, 또 어떤 데이터들은 3차원으로, 또 어떤 데이터는 때로는 추상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많은 부분들이 스마트 시티라는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면 도시의 환경과 인프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상기후에 관련된 서비스도 그런 의미에서는 시민들은 도외시하고 환경과 인프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기상기후 서비스를 제공을 했을 때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환류 체계가 없으면 서비스의 방향을 잡아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제공하는 거의 모든 서비스는 시민을 향해 있고요. 그 시민의 반응, 반향을 측정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라는 체계가 갖추어지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시민들의 반응과 반향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환류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이 점점 더 많이 확보되어 간다는 전제하에 저희는 가장 기본이 되는 행태 모델링을 추구를 해야 됩니다. 도시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누가 언제 어디에 존재하느냐만 가지고서도 우리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유추해 나갈 수 있습니다. 왜 거기에 있는지, 무엇을 하러 그곳에 있는지, 어떻게 왔는지 등등을 다 특정 또는 추정해서 이 시나리오를 깨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도시 사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한 고리들을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에서 또는 공간에서 또는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곳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고 시민들의 행태라는 전제를 하게 된다면 도시 환경과 도시 인프라에 대한 데이터,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식별해내는 모델과 더불어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태에 관련된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추출해내는 모형들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문제하고 충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거기서 우리는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는 시스템을 분석을 해 나갈 때 전체적인 변수, 거시적인 측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시적인 측면에서도 모형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는 생겨났고요. 이런 미시적인 모형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이점은 인과관계를 가능한 실제와 가깝게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인과관계를 알아야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의미가 있게 됩니다. 기존의 통계적인 모델링 방법뿐만이 아니라 개체 중심의 인디비주얼 모델링, 에이전트 베이스 모델링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우리가 함께 활용을 한다 그러면 예측 가능성도 높이고 설명 가능성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디지털 전환의 총화 디지털 트윈의 마지막 부분. 디지털 트윈은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집대성하는데 그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하지 못했던 실험을 디지털 공간 속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이 디지털 트윈이 우리에게 주는
유일무이한 장점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수준에 따라 사실은 모형의 수준도 달라지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측정하고 있는 수집하는 데이터에 따라 마이크로 스케일 또는 메조 스케일, 매크로 스케일의 다양한 형태로 모형을 얼기설기 엮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모든 도메인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식별해내고 그 관계를 찾아 나가는 것도 역시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주제별로 해결해 나가고 엮어 나가는 과정들이 요구가 됩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디지털 트윈이 우리한테 주는 유일무이한 장점은 시뮬레이션에 있습니다. 데이터로부터 획득된 여러 가지 모형들이 연계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다양한 변수의 변화에 따라 이 변화의 효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또 그 결과를 가져오는 과정은 어떨 것인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사고 실험으로 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 수백만 가지의 서로 다른 시나리오에 대해서 컴퓨팅 환경이 지원하는 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해법들을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 높여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에너지 절감에 있어서 극강의 경쟁을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그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은 추가적으로 40%의 에너지 절감 방안을 찾아냈다는 기사가 이미 오래전에 2016년도에 있었습니다. 최근 메타버스와 디지털 트윈에 대한 개념이 서로 비교되기도 하고 서로 혼동되기도 합니다.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를 구성하고 있는 기술적인 요소들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그 둘 사이의 지향점은 서로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대상이 되는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존재합니다. 스마트 시티의 경우에도 디지털 트윈 포 스마트 시티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현실에 존재하는 스마트 시티 자체를 디지털 트윈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은 현존하는 시스템을 더 나은 시스템으로 만들어나기 위해서 디지털 트윈은 존재하지만 메타버스는 꼭 현실에 존재하는 시스템 또는 현실에 존재하는 세계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것으로 대비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디지털 트윈의 목적상 핵심 기능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메타버스는 그 속에 참여하는 주체들 간의 인터랙션, 피드백, 상호작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목적과 핵심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디지털 트윈에서는 어시뮬레이션이라는 동기와 그 다음에 모사 현실과 같은 개념들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 메타버스에서는 버추얼라이제이션, 실감나는 초실감과 같은 키워드가 훨씬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2012년도에 퓨처 ICT라는 거대한 과제를 기획을 했던 유럽에서는 데스티네이션 얼스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그리고 자연재해, 위험관리, 그리고 에너지, 우리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구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모형을 만들고 상호 연계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해법들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거 기반의 정책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뒷받침하겠다. 그리고 유럽에서 추구하는 그린 소사이어티, 그린딜, 녹색 성장을 위한 기반들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데이터와 모형에 기반하고 그냥 사회 전체적으로 어느 국가, 지역 전체적으로 대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사회와 집단에 따라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을 적용하면서 보다 효과를 더 높이겠다라는 데 목적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 역시 핵심 출발점은 얼마나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들을 연동시키느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디지털 트윈의 가장 주요한 구성 요소인 데이터, 포괄적인 데이터를 모아 나가는 것에
사실은 같은 의미로 시작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클라우드 인프라를 사용을 하고 각종 다양한 데이터 소스와 인프라스트럭처를 활용을 하고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죠. 그 거대한 모델을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위해서는 컴퓨팅 파워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트윈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돼야 할 분야를 정의를 한 게 있었는데, 첫 번째가 자연재해에 관련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 기상기후 분야에서 가장 근접해 있는 영역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새로운 기상의 변화, 기후의 변화에 따라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자연재난들이 지금보다는 다른 형태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만으로는 평이하게 예측하거나 대비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 이 과제에서 내세우고 있는 첫 번째 적용 분야입니다. 데이터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수준의 기상기후의 변화 현상들을 탐색을 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 그것이 이 과제에서 주요한 역할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미 기후 변화는 시작이 되었고 그 변화는 우리는 거스를 수가 없는 존재이죠. 이런 기후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지금 진행되어 오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사회를 어떤 식으로 적응시켜 나갈 것인지 그 방편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또 다른 그 전방위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입니다. 사람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줄어들었고 학생들도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줄어들게 되고, 이런 인구 구조와 규모의 변화는 사회 전체적으로 대단한 변화를 일으키게 될 텐데 우리는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를 적응시켜 나가야 될 것인지 아직도 이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결하고 있지 않는지를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좁게 내려가면 이제 스마트 시티에 해당되는 것이죠. 어반 시티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름으로 다르게 부르고 있지만 앞에서 보여드렸던 또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디지털 트윈과 같은 개념의 주제를 여기에서도 함께 담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 데스티네이션 어스 디지털 트윈의 개념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다르지 않습니다. 초점은 어떻게 실현해 나가느냐라는 것이죠. 현실 공간을 가상 공간, 디지털 트윈이라는 가상 공간에 옮겨다 놓고 상시적으로 데이터로 동기화해 나가면서 현실 공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식별하고 디지털 공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대책을 찾는 것, 그게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갖춰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입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데스티네이션 어스라는 프로젝트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적용에 대한 분야를 선정을 해서 이제 하나씩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기상청, 국상청, 사상청이라는 개념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제 발표는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기후의 상태, 기상의 상태를 이제 기상청이 담당을 하고 있죠. 그다음 국가 사회의 상태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통계청입니다. 데이터로 그것을 표현하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를 데이터로 제시하는 두 기관들이 사실은 기상청과 통계청이죠. 통계청은 보다 좀 더 거시적인 형태의 수치들과 지표들을 생산해 오고 있었습니다. 기상청도 그에 따르면 마찬가지였었죠. 이제 스마트시티가 등장하면서 좀 더 미시적인 기상기후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제 기상청에 존재합니다. 통계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지역별로 훨씬 더 미시적인 사회 경제 지표를 만들어내서 우리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고 우리의 사회적인 행위에 변화를 자극할 그런 지표 생산들이 이제는 필요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세밀하고 조밀한 정보를 만들어서 제공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차라리 사상청으로 그 개념을 확대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이미 오래전에 저 6, 7년 전에 모사현실 포럼이라는 것을 한번 시도도 했었습니다. 이제 다시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공간은 우리의 지식을 집약을 해서 우리의 지식을 만들어내고 문제 원인을 제대로 찾아나가는 그런 방법론에 대해 우리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새로운 변화가 많이 닥쳐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새로운 문제들을 푸는 방법이 여전히 예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라는 그 문제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문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문제를 거기에 걸맞는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되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디지털 트윈의 중요성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